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뽑은 첫 번째 대표팀 2023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6월 A매치 페루와의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경기 아쉽게도 이 캡틴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만큼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의 페루전 대비 전략 그리고 페루의 전력은 어떤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팀 각급 일정들이 있는데요. 6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아시안게임 평가전을 이제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하루 뒤에 한국과 이제 페루의 평가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세 이하 아시안컵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카타르와 첫 경기를 치르는데 저녁 9시에 곧바로 열리고 또 6월 19일 월요일에도 이제 한국이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치르니까 중국 현지도 적응할 겸 중국과 2연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황선홍 감독 체제고 뭐 유럽파인 정우영 선수라든지 전북의 송민규 선수라든지 쟁쟁한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아시안컵도 이날 월요일 밤 9시에 아프가니스탄과 경기를 하고요. 6월 20일 화요일 밤 8시에 엘살바도르와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우선 이제 페루와의 경기가 다가온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었고 그럼에도 대표팀에 와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출전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긴 했는데 개인 훈련만 해왔고 경기 직전까지도 팀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어요. 물론 뭐 가벼운 탈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술을 받은 상태인데도 웃으면서 그래도 훈련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슈팅할 때 전력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경기 전 회견에는 보통 주장이 첫 번째로 나서게 되는데 그 부분도 참가 안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경기를 생중계하는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실 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갑자기 아팠던 게 아니라 시즌 내내 고생을 했다. 8, 9개월 정도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술 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 수술을 안 하면 낫기 어려울 정도로 좀 청충이 지속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뭐 월드컵 때도 그 안아골절만이 아닌 그 탈장까지도 고생을 하면서 뛰었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뭐 에이징 커브 논란도 있었고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해서 부담이 있었다.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탈장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전 시즌보다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던 안타까운 이유였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점검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기회다. 평가전이니까요. 물론 이제 많은 팬들 특히 부산에서 오랜만에 A매치를 하기 때문에 팬들이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보고 싶었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은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할 수는 없다. 벤치에 앉을 것이다. 다만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으니 경기에 좀 교체로라도 뛸 수 있을지를 당일날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죠. 앞에서 이제 그 대표팀에서 중요한 건 연속성이다라고 하면서 1년에 몇 경기 치르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은 선발 출전했을 거라는 얘기 같긴 해요. 이 얘기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해서 전술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플랜을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기용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팀 플레이를 맞추겠다. 본인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보다는 수비 라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 두 번의 평가전 클린스만 호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평가전에서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실점이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과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벤투 감독은 왜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팀이 올라가는 거여서 수비적인 안정감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반면에 클린스만 감독은 조금 더 압박지향적인 조금 더 속공지향적인 플레이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들을 드러내서 실점이 많았던 거였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번 명단에 김영권, 정우영 선수는 부상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군사훈련 때문에 빠지긴 했어도 후방의 코어가 다 빠졌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했던 변화는 풀백 라인에 많았다. 이 얘기인즉슨 수비 라인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조가 바뀐다. 거기다가 권경현 선수마저도 A 대표팀에 차출이 됐으나 부상을 당해서 정승현 선수가 새로 합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시안게임 대표로 중국에 갈 예정이었던 박규현 선수까지 불러들인 것은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에 좀 리빌딩을 하고 있다고 볼 것 같은데요. 중요했던 것 뭐 직접 언급했지만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복무 때문에 김천 상무에 가서 K리그 2를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할 정도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아마 이번 경기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지수 선수도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직접 봤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방에 새로운 자원을 찾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빠진 공격 라인의 어떤 새로운 시도보다는 수비 라인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좀 점검이 되지 않을까.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링가라 코치가 가가지고 면밀하게 계속 체크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뭐 이 추가적인
던져주는 질문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 보통 그 기자들도 그렇지만 그런 플랜 B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감독들이 봤을 때 플랜 A, B, C는 사실 전술적인 거잖아요. 선수가 바뀌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은 플랜 A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전술은 지난 3월달에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손흥민이 없다고 하지만 황희찬이 돌아왔다. 3월에 경기하지 못했지만 황희찬은 그 뒤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오현규도 트래블을 달성하고 왔다. 이 이름들은 질문 없이 감독이 언급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주축 선수가 빠졌을 때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아닌 그 전반적인 형태에서의 플랜 B, 플랜 C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훈련을 통해서 만들 가능성이 있고 페루와의 경기는 일단 지난번 경기에서 소폭 수정하는 디테일 정도만 바뀌지 않겠느냐. 포메이션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페루는 우리에게 어떤 상대이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역대 전적으로는 2번밖에 안 만났고 1무 1패 우리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패배는요 1971년이거든요. 이때가 페루의 유일했던 전성기였어요. 예, 이때 페루는 뭐 월드컵을 호령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대패를 당한 거죠. 0대4 패배인데 원정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대결 뭐 저희도 생생할 겁니다. 2013년 8월이었는데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부임해서 초창기였어요. 그때 이제 수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때는 뭐 사실 많은 선수들도 바뀌고 그랬었어요. 0대0으로 비겼던 조금 이제 무기력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일단 페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라든지 뭐 기세라든지 좋아지고 있던 팀이긴 해요. 이 팀은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는 팀이긴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1970년대 전성기 그때 이제 1970과 1978년 월드컵 때 연달아서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쿠비아스가 막 득점왕을 차지하고 그랬었죠. 하지만은 이후에는 또 월드컵과 크게 인연이 없다가 21세기 들어서 딱 한 번 월드컵 본선에 나간 건데 그게 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긴 했었죠. 그때도 이제 나름 이제 돌풍의 팀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승 2패로 탈락을 했고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사실 남미 예선에서 좀 끝까지 경합을 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대회는 참가권도 확대가 되고 또 이제 코파 아메리카도 내년에 있기 때문에 페루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근데 이제 페루가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인 팀이에요.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이것과 별개로 코파 아메리카에서 항상 강한 편에 속했는데요. 뭐 실제로 3위를 차지한 적도 무려 6번이나 되는 거고요. 2위도 한 번 차지했고요. 우승도 2차례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것이 2011년과 2015년 비교적 근래 대회에 3위를 연달아 차지했고 2019년에는 깜짝 결승 진출까지 해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전인 2021년 대회도 4강에 올랐기 때문에 이 팀이 분명히 저력이 있는 남미의 어떻게 보면 신흥강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5번의 코파 아메리카 중에 4번을 준결승 이상을 올라간 거예요. 그중 한 번은 결승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에 5위였던 건데 이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온이라고 해가지고 북중미의 모든 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 팀이 참가해서 약간 유로처럼 큰 규모로 그래서 대회 참가팀 자체가 많았다 보니까 그때 5위도 상당히 좋은 성과였던 거였거든요. 이때는 뭐 거의 월드컵처럼 치렀기 때문에 8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 팀이 좋은 성과를 냈다. 즉 지난 10년 동안 페루는 그 전 10년보다는 훨씬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거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A매치 명단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경험 많은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매치 출전수들이 대부분 많긴 하죠. 무려 120경기나 뛴 요툰도 있고요. 또 이제 107경기에 39골로 그 페루의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 게레로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라파둘라와 산브라노를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핵심 선수들인데 이제 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페루에 지금 보시면 뭐 국대에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아쉬운 불참 선수들이 있어요. 먼저 그 아드빈쿨라하고 안디폴로가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합니다. 부상으로 빠지게 된 건데요. 그것도 이제 명단까지 오르고 부상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아드빈쿨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으로 심지어 뭐 윙까지 볼 수 있는 선수로 A매치 무려 111경기에 출전한 보카 주니어스의 오른쪽 풀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안디폴로는 오른쪽 윙 플레이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A매치 39경기에 출전을 한 선수인데요. 특히 지난 3월 A매치에 모두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에요. 카리오하고 타피아도 빠졌어요. 이 둘은 왜 빠진 건지 저도 체크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카리오 같은 경우도 페루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최근에 코파 아메리카라던가 월드컵에서 활약을 했을 때 주축을 뛰었던 선수였고 또 이제 타피아는 페루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수비형 미드필더로 현재 뭐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수비력도 좋고 패스도 곧잘 뿌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측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카리오라든지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타피아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최정의 전력과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이탈 선수가 특히 한국전에만 생겼어요. 네, 핵심 공격수인 라파둘라와 분데스리가 경험도 있는 센터백인 삼브라노, 이 둘이 이제 결장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일단은 페루 언론인 엘 코메르시오에서 라파둘라는 6월 17일 토요일에 오사카로 합류한다고 했어요. 즉 네. 한국전은 빠지고 일본전만 온다는 건데요. 네, 이 둘이 왜 빠지게 된 거냐면요. 일단 그 라파둘라 같은 경우는 칼리알리 소속이에요. 현재 칼리알리가 바리하고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가 있었어요. 그것도 6월 11일에 있었는데 이게 2차전이었거든요. 1차전은 라파둘라의 골로 칼리알리가 1대0으로 이겼고 2차전 0대0 무승부. 근데 이때도 라파둘라가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한국전은 참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회와 협의를 해서 첫 번째 경기까지는 몸 상태 때문에 쉬고 일본전부터 뛴다. 네. 뭐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브라노 같은 경우도 뭐 A매치 68경기를 뛴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그 3월에 있었던 모로코하고의 평가전에서 79분경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 뭐 그 다이렉트 퇴장이니까 이거 친선 경기에 연계가 돼서 하필이면 또 오긴 와요. 오는데 네. 한국전은 못 뛰고 일본전부터 뛴다. 사실 일본전이 조금 더 정예 멤버로 페루가 경기를 한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지난 모로코하고의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리오, 폴로, 라파둘라, 타피아, 예. 삼브라노, 예. 아드빈쿨라 다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입니다. 예, 거의 4-5명의 주전급 선수들이 아쉽게도 한국전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 페루인데요. 한국전에 결장하는 선수들만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레이노소 감독 체제에서의 출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출전 시간 4번째로 많은 선수, 5번째로 많은 선수, 6번째로 많은 선수, 7번째로 많은 선수가 빠지는 거고요. 삼브라노 빠지고 또 이제 폴로하고 그리고 이베리코까지 빠졌어요. 예. 그래서 레이노소 감독 체제에서 1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무려 7명이나 한국전에 결장한다. 이래저래 그 한국 입장에선 상대가 베스트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운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올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주목할 선수가 누가 있나 보면은 일단 게레로가 있죠. 게레로는 워낙 유명하죠. 뭐 이 예. 선수는 바이에른 유스 출신이고요. 함부르크에서 손민 선수와 함께 뛰기도 했고요. 코린치안스에서 첼시를 걷고 클럽 월드컵 우승도 차지했었고 그리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도 차지했었고 뭐 페루에서도 A매치 39골로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자기도 하고요. 예, 뭐 주로 이제 독일을 떠난 이후에는 브라질 무대에 있었지만 코린치안스 이후에도 플라멩고나 인테르나시오날 같은 명문팀에 있었고 솔직히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 거의 뭐 40 다 됐거든요. 네, 39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바이를 거쳐서 라신 클럽이라는 아르헨티나의 좀 이제 군소팀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현역을 이어가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게레로가 있었기 때문에 페루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 게레로가 2011년, 2015년, 2019년 코파 아메리카 득점왕이거든요. 4강의 주역이 바로 게레로였는데 지금도 아마 이 공격수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져도 골 감각은 여전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가 나왔으면 둘이 동료였으니까 그쵸. 그때는 손흥민은 완전 꼬꼬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예. 벤치에 있으니까 아마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껴안는 장면이 있었으면은 더 예. 보기 좋았을 그 텐데. 크리스마 감독이 5분 남겨놓고 좀 손흥민 아.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레로가 그때까지 뛸 체력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마르코스 로페스라고 페루에서는 나름 젊은 피입니다. 만 23세인데 현재 그 LADBJ의 우승을 차지한 페에노르트에서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페에노르트로 이적을 했는데 아직 뭐 주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식 대회 28경기 출전해가지고 2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그 몇 안 되는 그 페루에 주목할 만한 유럽파인데 뭐 페노르트 슬롯 감독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겔 아라우 이 선수는 이제 페루의 핵심 센터백이에요. 몇 안 되는 또 유럽파 중에 한 명으로 MN에서 뛰면서 뭐 지난 시즌 LADBJ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죠. 심지어 이 선수가 2020-21 시즌에는 MN 올해 선수에 선정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 네덜란드로 가는 페루 선수들이 꽤 많고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또 있다. 특히 한창 전성기인 나이의 선수들이니까 네. 이번 한국과의 경기 비록 몇 명이 빠졌어도 무시할 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라우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레이노소 감독의 가장 중용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매 경기 선발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뭐 페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빠진 선수들이 있어도 시스템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페루 같은 경우에는 4-2-3-1을 쓸 것 같은데 게레로, 레이나, 쿠에바, 플로레스 뭐 이런 선수들도 뭐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뭐 공격진을 구축을 할 걸로 보이죠. 더블 볼란테는 아키노의 파트너로 베테랑인 요툰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나이가 더 어린 카르타에나가 나올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그 수비 라인에 말씀드린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페스가 레프트백, 아라우가 센터백으로 자리하고 이제 카옌스와 로라가 좀 새로운 얼굴로 기회를 받고 가예세 골키퍼는 베테랑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대표팀의 그 선발 명단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그래도 최근 폼이 제일 좋은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오영구 선수가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 클린스만 감독도 도메스틱 트래블을 언급을 했으니까요. 예, 이름을 직접 언급한 선수고요. 또 황희찬 선수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곧바로 특히 황희찬 네. 선수가 실제로 본인도 손흥민 선수의 자리인 왼쪽 측면 공격수를 네. 가장 선호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손흥민 선수가 빠졌다는 거에 대한 기자회견의 그 일환으로 황희찬이 돌아왔고 황희찬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황희찬이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 자리는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오른쪽 윙으로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홍현석 선수한테 조금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이번이 아니면은 기회를 받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원래였다면은 황희찬과 그래도 손흥민이 좌우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맷잘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위로 또 다시 뛰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은 원두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인범과 이세성이 먼저 나오긴 하겠지만은 홍현석 선수가 빠른 시간에 교체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황인범, 이재성 선수는 더 이상 그 점검할 필요도 없고 호흡이나 조직력도 너무 오래 맞췄어요. 즉 이 두 선수가 뭐 풀타임을 뛸 이유가 없다. 홍현석이라든지 혹은 박용우라든지 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혹은 나상호 선수가 들어갈 때 이강인 선수가 맷잘라로 내려와 본다든지 이런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이 가장 궁금해요. 사실 안현범, 서령우 다 대표팀에서의 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예, 거기다가 스타일도 다르죠. 예. 예, 안현범 선수는 조금 더 윙 플레이어에 가까운 공격적인 풀백이고 설영우 선수는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진 풀백이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은 김진수 선수와 이제 이기재 선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안현범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 왼쪽 풀백에는 김진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기재 선수가 나오면은 오른쪽 풀백에 설영우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쪽은 밸런스를 잡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센터백은 일단 뭐 아무래도 박지수하고 김주선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정승현 선수가 추가 발탁이 되긴 했지만은 뒤늦게 발탁된 케이스니까 일단 선발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규현 선수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트레이닝 파트너에 가깝게 뽑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당장 이번 A매치에는 그렇게 기회를 받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뭐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유력시된다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인데 지난 경기에서 3월 A매치 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이전처럼 밑에 내려가서 조율하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프리롤에 가깝게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누가 프리롤이겠느냐?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아닐까라고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프리롤이지만은 공격적인 프리롤이었다면은 이강인 선수는 프리롤이더라도 조금 더 미드필더적인 프리롤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의 프리롤에 더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침투하는 역할은 결국은 황희찬 선수가 맡게 되겠죠. 예, 그리고 황인범 선수나 특히 이재성 선수도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정말 정통 플레이메이커 역할, 때로는 사이드를 파고 크로스도 하겠지만 네. 가운데로도 많이 움직여주고 그럴 경우 또 안현범 선수가 윙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형태는 4-3-3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이아몬드 사사이에 더 가깝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분명히 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경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물러날 수 있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더욱더 진하게 드러날 페루와의 경기는 어떻게 치를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미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